트럼프 이란 핵 합의 협상이 타결 직전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이란은 어떤 배든 우리 허락 없이는 못 지나간다고 했어요. 한국 화물선까지 공격당했습니다. 80일이었어요. 한국이 쓰는 원유 100방울 중 95방울이 막혀있던 그 해협. 오늘 아침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매우 높은 가능성. 지금부터 그 80일의 이야기를 합니다. 2월 28일 새벽이었어요. 아부다비 에너지부 청사 6층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와 모니터 불빛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안보부 수석 보좌관으로 26년을 일해온 제 손이 그 순간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어요.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이란의 핵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그날 밤 사망했어요. 그 소식이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부다비 항구 방향으로 불빛이 새벽 안개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12분마다 탱커 한 척씩 출항하던 항구였어요.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이란이 응답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닫혔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으로 나가는 그 바닷길이에요. 길이 고작 160km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예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이 전 세계 원유 4분의 1이 지나는 통로였거든요. 하루 2천만 배럴이 그날 밤 멈췄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관리의 말이 실시간으로 들어왔어요. 이 지역에서 어떤 석유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배든 허락 없이 통과하면 불을 지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선박 150척이 해협 안에 갇혔어요. 유조선, 컨테이너선, 화물선이 뒤섞여 그 좁은 바닷길 안에서 멈춰섰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루아이스 항구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우리 아랍에미리트 탱커들이 호르무즈 입구에서 멈춰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원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리야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하, 쿠웨이트, 바레인, 걸프만 전체가 그날 밤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유가가 치솟았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14달러까지 올랐어요. 26년 에너지 업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급등이었습니다. 전화 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사무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새벽 내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한국 이야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한국은 우리 원유를 사가는 나라였어요. 26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한국은 항상 고객이었습니다. 전략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이 이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거야.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날 밤 화면 한쪽에 숫자 2개가 걸렸습니다. 70.7.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70.7%가 중동에서 와요. 그리고 그 원유의 95%가 방금 닫힌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한국 화물선 여러 척이 150척 고립선박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도 들어왔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해결하겠지. 한국은 따라가겠지. 그게 그날 밤 제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8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가 말했어요. 19일로 예정됐던 이란 공격이 취소됐습니다. 이란과 핵 합의가 이루어질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2% 떨어졌어요. 배럴당 109달러.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우리 아랍에미리트. 세 나라 지도자들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일에서 3일만 더 주세요. 협상이 직전이에요. 트럼프가 받아들였어요. 그 전화가 오늘 아침 공격을 막았습니다. 저는 80일을 돌아보면서 2월 28일 그날 밤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이 그냥 고객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면 80일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 화물선이 공격당한 날로 가야 해요. 루아이스 항구에 도착한 건 3월 1일 새벽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름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평소라면 이 냄새가 반가웠어요. 원유 수출 터미널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부두 끝에 탱커가 멈춰 있었어요. 출항 신호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아예 기관을 끈 상태였습니다. 선원들이 갑판 위에 나와서서 해협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항구 관제실로 올라갔습니다. 화면에 호르무즈 해협 선박 추적 지도가 떠 있었어요. 160km짜리 그 바닷길 안에 점이 빼곡했습니다. 갇힌 선박들이었어요. 150척입니다. 현재 집계 기준으로요.
관제실 책임자가 말했어요.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가스 운반선, 화물선이 뒤섞여 그 좁은 해협 안에 멈춰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구간이 폭 33km예요. 거기서 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실제 항로는 그보다 훨씬 좁습니다. 이란이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물동량이 70% 급감했다는 수치가 아침 보고서에 올라왔습니다. 전날까지 하루 2천만 배럴이 지나던 그 길목에서 이제 600만 배럴 이하만 간신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항구 난간에 손을 짚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에 짠 바람이 섞여 올라왔어요. 새벽해가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는데 그 빛 아래에 탱커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출항 신호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포기한 것처럼 서 있었어요. 26년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도하였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였어요. 이어서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였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걸프만 전체가 동시에 연락해오고 있었어요. 내용은 전부 같았습니다. 선박이 갇혔다.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 미국에 먼저 연락했나? 저는 관제실로 다시 올라갔어요. 이란의 반격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항구 인근에 드론이 날아왔어요. 카타르 산업단지 쪽에서도 공격 징후가 보고됐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폭격에 걸프만 기반 시설로 응수하고 있었어요. 브렌트유 화면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배럴당 114달러. 기자들이 전례 없는 유가 폭등이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보유한 대한루트 현황이었어요. 2012년 완공된 아부다비에서 오만만 푸자이라 항구까지 이어지는 370km 송유관이 있었습니다. 하루 최대 150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하루 수출량의 70% 수준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홍해로 연결되는 1200km 수송관이 있었어요. 하루 200만 배럴 수준이었습니다. 두 나라 합치면 하루 350만 배럴. 그런데 봉쇄 이전 하루 물동량이 2천만 배럴이었어요. 17분의 1이었습니다. 발밑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회의실로 내려갔습니다. 긴급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걸프만 6개국 에너지 담당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리야드, 도하, 쿠웨이트 시티, 마나마. 얼굴들이 전부 굳어 있었어요. 그 회의에서 미국 중부사령부가 개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상선을 미 해군 함정이 직접 호위해 해협을 통과시키겠다는 작전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미국이 나섰으니 일주일이면 풀리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해군력을 끌고 들어가면 이란이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요. 그 회의에서 한국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한국 화물선도 몇 척 갇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겼어요. 미국이 처리하겠지. 한국은 미국 동맹이었으니까요. 미국이 나서면 한국 선박도 같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이란 핵합의가 지금처럼 협상 직전까지 오게 된 배경에 그날 그 회의가 있었다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한국을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날 아침 보고서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한국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를 통과한다는 수치였어요.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도 한국이 뭔가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5일이 됐어요. 트럼프가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화물선이 공격당했다. 한국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잠깐 멈췄어요. 한국이 답을 할지 안 할지가 궁금해졌거든요. 5월 5일이었어요. 두바이 협상호텔 17층 회의실이었습니다. 걸프만 에너지 장관급 긴급 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창밖으로 두바이 항구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저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여야 했어요. 그날은 절반이 멈춰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냉기가 돌았어요.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브리핑 자료가 들어왔어요. 미국 중구사령부 발표문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현황이었어요. 미 해군 함정이 상선을 호위해서 호르무즈를 통과시키는 작전이었는데 이란 소형 선박 6척을 격침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드론과 순항미사일도 요격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란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걸프만 안쪽으로 공격 범위를 넓혔어요.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시설 근처에서
드론이 포착됐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나스라파는 세계 최대 가스 처리 단지예요. 거기가 흔들리면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공급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때 브리핑 담당자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트럼프의 SNS 게시물이었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을 포함한 무관한 국가 선박들을 향해 발포했다. 저는 눈을 들어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 트럼프의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자리 동료를 봤어요. 리야드에서 온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였습니다. 그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 편이니까 당연히 합류하겠지. 합류 선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이 보였습니다. 수평선 위에 탱커 실루엣이 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탱커였습니다. 보좌관이 옆에 서며 말했어요. 한국 외교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국내법을 감안해 검토하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들었어요. 국내법을 감안해 검토하겠다. 미국이 직접 합류하라고 했는데요. 트럼프가 SNS에 한국 이름까지 써가며 압박했는데요. 한국의 답이 검토하겠다였습니다. 솔직히 좀 어이없었어요. 동맹이라면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행보? 그건 과분한 얘기야. 복도를 걷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어요.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에 항공모함이 보였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2척이 페르시아만에 진입했다는 속보였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항공모함이 들어가면 이란이 버티기 어렵겠다. 한국은 그냥 기다리다가 상황이 정리되면 따라갈 거겠지?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부다비 사무실에 보고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석유 전략 비축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비공개 채널로 접촉을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미국 작전과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2번 읽었어요. 검토하겠다는 나라가 따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상했습니다. 왜 한국이 미국 작전에 합류하는 대신 다른 경로를 쓰고 있는지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트럼프 이란 핵 합의가 오늘처럼 협상 직전까지 올 수 있었던데 한국의 그 침묵과 별도 움직임이 연결돼 있다는 걸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냥 고개를 갸웃하고 넘어갔어요. 다음 브리핑이 잡혀 있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면서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담당자한테 한번 연락해봐. 뭔가 더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연락이 나중에 서울행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서울행 비행기에서 내린 건 5월 초였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부다비와는 다른 냄새였어요. 습하고 서늘했습니다. 5월인데도 반팔이 아닌 사람들이 보였어요.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양쪽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아파트마다 가스와 전기가 들어가고 있겠구나. 한국이 쓰는 원유 95%가 지금 막혀있는 그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회의는 서울도심 에너지 관련 부처 청사에서 잡혀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담당자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이었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건조하고 단단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그가 먼저 말했어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커피가 나왔어요. 진한 냄새가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한국이 미국 작전에 합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잠깐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합류하면 협상이 닫힙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협상이요? 네.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이 중재를 이어가고 있어요. 한국이 군사작전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이란 내부 강경파가 협상 반대 명분을 얻게 됩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그걸 한국 정부가 판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 판단을 한다고요? 미국이 직접 압박했는데요. 그러면 한국 선박은 어떻게 됩니까? 호르무즈에 갇혀있는 한국 화물선들은요? 우회 루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어요. 케이프 항로였습니다.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오는 루트예요. 호르무즈에서 아부다비까지 보통 사흘이면 갔는데 이 루트를 쓰면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운임이 50%에서 80%더 들었어요.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전략 비축유 현황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전략 비축유 규모였어요. 저는 숫자를 보면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약 97일치 원유를 비축하고 있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 기준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2월 28일 봉쇄가 시작된 뒤 한국은 즉시 비축유를 시장에 풀기 시작했어요. 국내 유가를 누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트럼프 이란 핵합의 가능성이 오늘 나오기 전까지 그 비축유가 한국 경제를 버티게 해준 완충제였던 겁니다. 97일치를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사실 더 있습니다. 그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민간기업 비축분까지 합치면 실질 가용 물량은 그보다 많았습니다. 거기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개별적으로 공급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 걸프만 국가들과의 비공개 채널이었습니다. 미국 작전과 별도로 한국이 직접 에너지 공급선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다 됐는지 거리에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원유 95%가 막혀 있는데 거리의 사람들은 그냥 점심을 먹으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였어요. 일본과의 협력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네, 원유 공동 비축 시스템입니다.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안보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파워 아시아라고 했어요. 일본이 4월에 먼저 제안했고 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에너지 비축을 함께 지원하는 구상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미국 없이는 호르무즈가 안 열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직접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 작전에 합류하지 않음으로써 이란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군사적 방법만이 답이 아니라는 신호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 한국이 이 상황에서 과연 그 정도 무게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배웅하면서 말했어요. 시간 되시면 한강 한번 보고 가세요. 저는 저녁에 한강에 나갔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강 위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97일치 비축유, 우회 루트, 파워 아시아. 한국이 그냥 고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이 흔들렸지만 인정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이란 핵 합의가 진짜로 가능해지려면 미국과 이란이 직접 테이블에 앉아야 했어요. 한국의 침묵이 거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느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협상이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건 5월 둘째 주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열기가 몸을 덮쳤습니다. 파키스탄 5월은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요. 공항 청사 밖으로 나서는 순간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를 탔어요. 창문에 손을 댔더니 유리가 뜨거웠습니다. 협상장은 이슬라마바드 외곽 정부 청사였어요.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 중재를 맡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이란 핵합의 협상에서 파키스탄이 유일한 연결 통로였어요. 저는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안보 측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협상 당사자는 아니었어요. 복도 대기실에 앉아서 협상 상황을 보고받는 역할이었습니다. 청사 복도는 천장이 높고 대리석 바닥이었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에어컨이 세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전 내내 협상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심이 지나서야 파키스탄 외교부 담당자가 복도로 나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란이 14개 항목 종전안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핵 프로그램은요? 동결 기간을 미국이 요구한 20년보다 짧게 하자고 합니다. 핵시설 해체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핵시설 해체를 거부했다는 건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호르무즈는요? 봉쇄 해제 조건으로 4가지를 달았습니다. 담당자가 자료를 읽었어요. 미국의 해상 봉쇄, 먼저 해제, 해외 동결 자산 즉각 반환, 30일치 원유 수출 허용, 그리고 전쟁 배상.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굴렸어요. 미국이 이 조건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트럼프 반응은요? 담당자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담당자가 복도 안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이슬라마바드 시가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멀리 마르갈라 구릉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푸른색이었습니다. 한국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온 건 그 오후였어요. 서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협상 상황 어떻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교착 상태입니다. 예상했습니다. 이란이 핵시설 해체는 안 하려 할 겁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 싶었어요. 한국은 이란과 별도 채널이 있습니까? 직접 채널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재국들을 통해 공유받는 게 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문자를 읽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작전에 합류하지 않으면서도 협상 흐름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어요. 군사적으로 한 발 물러서 있으면서 외교적으로는 중재국 채널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다른 경로가 필요합니다. 다른 경로요? 걸프만 국가들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걸프만 국가들이 직접 움직인다.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트럼프에게 직접 협상 시간을 요청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생각은 이미 내부적으로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에 있는 담당자가 그 말을 먼저 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그 역할을 하라고 권유하는 겁니까? 잠깐 기다렸어요. 답이 왔습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판단 드리는 겁니다. 걸프만 국가들이 움직이면 트럼프가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있거든요. 중간선거 경선이 석 달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문자를 2번 읽었어요. 중간선거 경선. 트럼프는 지지율이 38%에서 40% 사이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은 상태가 석 달째였어요. 미국 여론은 이란 전쟁을 잘못된 결정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낼 명분이 필요했어요. 걸프만 국가들이 직접 요청을 하면 트럼프는 동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한국이 이 판을 읽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이란 핵 합의의 경로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직접 나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군사작전엔 빠져 있으면서, 중재국 채널엔 연결돼 있으면서, 걸프만 국가들에게 움직임을 권유하면서 마음 한쪽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란이 핵시설 해체를 거부했어요. 트럼프가 이 조건을 받겠습니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거부하겠죠. 그래서 협상이 한 번 더 결렬될 겁니다. 그러면요? 트럼프가 다시 공격 카드를 꺼낼 겁니다. 그때 걸프만 국가들이 막아야 합니다. 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어요. 이란의 소위 대표단이 보낸 답변을 읽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아부다비로 돌아왔어요. 한국 담당자의 문자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다음 카드를 꺼냈어요.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한다.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 신호였습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잠수함 전력을 추가 배치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판이 다시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부다비 사무실 창가에 섰어요. 항구 방향으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월 28일 새벽, 그 창가와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가 달라졌어요. 한국이 이 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요. 전화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도하였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였어요. 5월 18일 밤 긴급 회의가 잡혔습니다. 리야드 아부다비 참석해 주십시오. 5월 18일 밤이었어요. 아부다비 왕궁 회의실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대리석 바닥이었어요. 걸프만 특유의 냉방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안보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카타르 대표가 말했어요. 트럼프가 내일 이란을 공격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처음 확인된 사실입니다. 19일로 공격일이 확정됐고 작전 명령서가 서명됐습니다. 저는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어요. 2월 28일 첫 공격 이후 트럼프가 수주 동안 군사행동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날짜가 잡히고 명령서가 서명됐다는 게 확인된 건 그날 밤이 처음이었어요. 목표는요? 사우디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입니다. 정유시설, 발전소. 아랍에미리트 대표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그 시설들이 타격받으면 이란은 호르무즈를 완전히 닫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카타르 대표가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 결정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트럼프 이란 핵 합의가 가능해지려면 내일 공격이 실행되기 전에 협상 공간을 열어야 했어요. 그 공간을 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트럼프 본인이었어요. 트럼프에게 직접 전화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안보 수석이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나라 정상이 트럼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공격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거였어요. 이란이 협상을 진지하게 진행 중이라고 전달해야 합니다. 진짜 진지합니까? 누군가가 물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지합니다. 파키스탄 채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얹었어요. 2에서 3일이었습니다. 트럼프에게 요청할 시간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 안에 협상이 틀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안에 트럼프 이란 핵 합의의 윤곽이 나와야 했어요. 회의가 짧게 정리됐어요. 세 나라 정상이 트럼프에게 각각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다. 2에서 3일만 더 달라. 그게 메시지였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왕궁 복도가 길었어요.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어요. 발코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자 밤 공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아부다비 밤 기온이었습니다. 낮보다 훨씬 내려갔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발코니 아래로 왕궁 정원이 보였습니다. 야자수들이 조명을 받아 서 있었어요. 멀리 항구 방향으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월 28일 새벽, 루아이스 항구 창가에서 봤던 그 불빛이었어요. 80일이 지났는데 아직 저 탱커들이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한국 담당자였습니다. 오늘 밤 세 나라가 움직이는군요. 저는 한 박자 늦게 답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예상했습니다. 저는 난간에 손을 짚었어요. 한국이 이 흐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오늘 밤 뭘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지금은 그게 맞는 역할입니다. 저는 발코니 난간을 꽉 잡았어요. 한국이 기다린다는 게 처음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3월부터 한국은 미국 작전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국내법을 검토하겠다고만 했어요. 대신 케이프 항로를 썼어요. 97일치 비축유를 풀었습니다. 파키스탄 중재 채널을 지켜봤어요. 걸프만 국가들에게 움직임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세 나라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은 그 어디에도 직접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과정에 연결돼 있었어요. 한국이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까? 저는 물었어요.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군사적 방법만으로는 이 판을 끝낼 수 없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발코니 바람이 불어왔어요. 야자수 잎이 흔들렸습니다. 트럼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받아들일 겁니다. 유가를 봐야 합니다. 배럴당 109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중간 선거를 치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전화기를 내렸어요. 발코니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에 야자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왕궁 안쪽에서 보좌관이 뛰어나왔습니다. 트루스 소셜입니다. 전화기를 내밀었어요. 트럼프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카타르 국왕, 사우디 왕세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세 사람의 이름이 트럼프 게시물에 직접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매우 진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합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공격이 취소됐어요. 저는 발코니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밤 공기를 크게 들이켰어요. 안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 뒤에 이상한 감정이 따라왔어요.
한국 담당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는 역할입니다. 80일 동안 한국이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80일 동안 한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발코니 아래 정원 야자수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항구 쪽 불빛이 흔들렸어요. 트럼프 이란 핵합의 가능성이 열린 그 밤이었습니다. 저는 뭔가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아부다비 항공문화원에서 일정이 하나 잡혔어요. 거기 가고 나서야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부다비 항공문화원 행사 초대장이 온 건 트럼프가 공격을 취소한 다음 날이었어요. 중동 건설 참여 50주년 기념 사진전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인들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현장에서 일했던 기록들을 모아 전시하는 행사였어요. 솔직히 별 기대 없이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이란 핵합의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머릿속에 가득했거든요. 그냥 의례적으로 둘러보고 나오려 했어요. 문화원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이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역사 자료 같았어요. 낯선 얼굴들, 낯선 작업복, 낯선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진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아부다비 항구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1975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크레인이 서 있었어요. 지금 누아이스 항구 크레인과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크레인 아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헬멧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업복이 흙투성이었어요. 그들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얼굴들이 흐릿했습니다. 오래된 필름이라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이 보였습니다. 크레인 줄을 잡고 있는 손이었어요. 굵고 거칠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쇳덩이를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1975년에 이 항구를 만들었어요. 저는 한참 그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나이든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허리가 조금 굽었는데 눈이 맑았어요. 문화원 안내 자원봉사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아십니까? 그분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통역사가 옆에서 옮겨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부다비 항구 건설 현장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저기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이 사진 속이에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5년이었어요. 23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봤어요. 흐릿한 얼굴들을 봤습니다. 23. 지금 이분이 70대 후반이시니까 그때가 맞았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용접이었습니다. 철골 용접이었어요. 그분이 두 손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손등이 갈라져 있었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뜨거웠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낮에 철판에 손을 대면 살이 달라붙었어요. 그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저는 그 두 손을 보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때? 통역사가 제 말을 옮겼어요. 그분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두 손을 봤어요. 갈라진 손등을 봤습니다. 1975년 아부다비 항구 건설 현장 사진을 봤어요. 80일 동안 탱커들이 갇혔던 그 항구였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에너지 안보를 지키겠다며 일해온 그 항구였어요. 그 항구를 50년 전에 만든 손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왔어요. 그분이 다시 사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도 1960년대 독일 탄광에 가셨어요. 석탄 먼지 마시면서 일하셨는데 그 돈 보내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저는 중동으로 왔고요. 우리 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엔지니어로 일합니다. 통역사가 옮기는 동안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독일 탄광, 아부다비 용접, 서울 엔지니어, 세 세대였습니다. 한 가족의 세 세대가 그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그분이 사진 속 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손들이 여기 항구를 만들었어요. 그 항구로 원유가 나가고 그 돈이 우리나라에 왔고 그 돈으로 공장 짓고 반도체 만들고 미사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목이 조여왔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군사작전에 이름을 안 올리는 게
이상하게 보이시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일했습니다. 총 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용접봉 들고 왔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을 통역사 없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를 몰라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이 굳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975년 사진 속 손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분의 손이 보였어요. 그 손에 굳은 살이 보였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직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통역사가 옮겼어요. 한국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저 손들이 시작한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에너지 안보를 이야기했어요. 협상 테이블을 이야기했습니다. 유가를 이야기했어요. 걸프만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 손들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저 손들이 50년 전에 이 항구를 만들었는데, 저 손들이 이어져서 오늘의 한국이 됐는데, 저는 한국을 그냥 고객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이 독자 행보? 그건 과분한 얘기야. 그렇게 말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으려 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 앞에서, 이 사진 앞에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어요. 총이 아니라 용접봉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낮에 철판에 손이 달라붙어도 계속 잡고 있었던 그 손이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새벽부터 공장에 나가서 번 돈을 봉투에 넣어 붙였던 그 돈이었습니다. 그 손들이 지금의 한국 기술이 됐어요. 그 돈들이 쌓여서 97일치 비축유가 됐습니다. 그 세월이 오늘 트럼프 이란 핵합의 협상장까지 이어진 겁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26년 동안 틀렸어요. 한국을 고객으로만 봤을 때부터 틀렸습니다. 문화원 안이 조용했어요. 에어컨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진 쪽으로 다시 돌아서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분허리, 갈라진 손등, 그리고 맑은 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부다비 오후 햇살이 눈을 찔렀어요.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적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트럼프가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란과 핵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트럼프가 답했어요.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 모니터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트럼프, 이란 핵합의라는 단어가 전 세계 화면에 동시에 떴어요. 브렌트유 선물 화면을 열었습니다. 2.37% 하락, 배럴당 109달러 43센트였어요. 80일 전 114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내려온 건 아니었어요. 협상이 타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모빌을 나와서 항구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루아이스 항구였어요. 80일 전 새벽에 탱커들이 멈춰있던 그 항구였습니다.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어요. 오전 햇살이 수면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짠 바람이 불어왔어요.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방파제 아래로 물이 철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 수평선 위에 탱커가 보였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열린 게 아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방파제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쇠가 햇볕에 달궈져 있었어요. 뜨거웠습니다. 1975년 아부다비 항구건설 현장에서 그분이 잡았던 철골도 이런 온도였겠구나 싶었어요. 낮에 손이 달라붙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 뜨거움을 잡고 있었어요. 떼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숫자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80일, 97일, 80일 동안 이 해협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97일치 비축유를 가지고 버텼어요. 한국 원유 95%가 이 해협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세 숫자가 지난 80일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숫자들 뒤에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50년 전 이 항구를 만든 손들을 보지 못했어요. 새벽 탄광 막장에서 석탄 먼지를 마신 세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막에서 용접봉을 잡은 세대를 보지 못했어요.
그 세대가 만들어낸 97일치 비축률을 저는 그냥 숫자로만 봤습니다. 파워 아시아 구상을 그냥 외교 전략으로만 봤어요. 한국의 침묵을 그냥 소극적인 태도로만 봤습니다. 틀렸어요. 전부 틀렸습니다. 한국은 총이 아니라 용접봉으로 이 지역에 들어왔어요. 50년 전에도 오늘도 그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26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방파제 난간의 쇠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손바닥이 달궈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온도인지 느끼고 싶었어요. 1975년 그분이 느꼈던 그 온도가 어떤 건지요. 그 온도 속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했다는 게 어떤 건지요. 가족 먹여 살려야 했다는 그 한마디가 어떤 무게인지요. 백고동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탱커가 경적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위에서 천천히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탱커를 봤습니다. 항구로 들어오는 탱커였어요. 80일 만에 돌아오는 탱커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케이프 항로를 돌아 한 달 넘게 항해하다 들어오는 탱커인지도 몰랐어요. 어느 나라 탱커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봤어요. 그 탱커가 항구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트럼프 이란 핵 합의가 가능해졌다는 오늘 아침 소식이 있었어요. 아직 타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합의 불발 시 즉각 전면 공격 명령을 군에 내려놓은 상태라고 했어요.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탱커가 한 척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는요. 저는 난간에서 손을 뗐어요. 손바닥이 빨갛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뜨거웠어요. 그 뜨거움을 한 번 더 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서울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 탱커 한 척이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있다가 답이 왔어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방파제에 한참 더 서 있었어요. 짠 바람이 계속 불어왔습니다. 기름 냄새가 계속 섞여 있었어요. 탱커 백고동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고객이라고 불렀던 26년을요. 그건 과분한 얘기야 라고 말했던 그 복도를요. 서울 한강 난간에서 고개를 저었던 그 저녁을요.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틀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항구 방파제에서 그걸 알았습니다. 백고동이 울렸어요. 탱커가 항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